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서 제대로 된 발전을 할 수 없었던 강원도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전으로 수도권 강원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평이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또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이 변화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자, 그래서 올해 포럼 C는 강원 CBS 주관으로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와 춘천 성시화 연구소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와 교회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1부 주제 발표, 2부 분야별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1부 주제 발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구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추진단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단장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 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CBS 앞에 그 강원연구원은 여러 번 왔는데 여기는 처음 옵니다. 우리 이제 각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특별자치도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 네 글자가 더 늘어났는데 왜 그토록 특별자치를 얻고자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넘어가지는 않는데 먼저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특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강원특별법이 제정된 현황, 개정된 경과,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가하는 미래가 뭔지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도 다시 부활을 해서 98년도 단체장을 뽑고 지금 30년 가까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국가적인 기능은 국가 정부에서 하고 각 부처에서 하고 시군구, 시도에서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시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그 요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동일한 옷을 갖고 모든 사람한테 입혀놓으니 옷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기 지역에 맞는 특별 자치를 변화된 자치를 하자는 요구가 계속 나타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죄송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저기 붉은색으로 색칠된 앞서 말씀드린 획일적인 그런 권한 배분이 중앙부처에서 정해준 획일화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 내용의 다양화라든가 권한 배분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특례 처음 사용했던 그 용어는 서울특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949년도에 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시가 됐고 지방자치법에는 1988년에 서울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별자치시도가 이제 설치되게 된 연원 배경이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는 수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면 부시장이 3명입니다. 기구 정원이라 더 많이 할 수 있고 권한을 정부에 있는 권한을 가져오고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여러 가지 권한을 줘서 나머지 시도와 달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기억을 되돌아가시면 참여정부 시대였어요. 2006년 90년대 경제 화랑기 이후에 2000년대 접어들면서 정부 혁신, 지방 분권이 국가 균형 발전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 제주도가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외국의 홍콩, 싱가포르는 굉장히 국제적인 좁은 지역이지만 국제 도시로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자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주도도 충분한 관광지라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건이 좋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제주도를 홍콩, 싱가포르처럼 맞는 국제 자유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경쟁력 여러 가지 여건도 좋았습니다. 섬지역이고 혹시라도 제도가 잘못되더라도 적은 섬지역에서 작은 규모에서 문제점이 일어날 거니까 나중에 수정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목적을 갖고 정부에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내려준 셈이냐 엄청난 권한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국인 관광객 투자 유치라든가 제도가 나머지 시도와는 다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2012년에 이게 이제 지방 분권과 같은 논리인데 수도권에 과밀화돼서 더 이상 수도권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려 했는데 헌법 불합치가 돼가지고 수도를 못 옮기니까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명칭으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는 세종시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라는 기관에서 기반 시설을 딱 가지고 인구를 유치해서 현재 한 38만 명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보면은 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가 목적적으로 필요해서 서울시는 수도니까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대해주겠다. 제주도는 국가 경쟁력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권한을 다 내려주고 한번 마음껏 해보라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 세종시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목적하에 특정 중부 지역에 개발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데 획일화된 지방자치에서 벗어나서 지역 실정에 많은 권한을 배분해서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럼 저희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규제입니다. 저희 강원도가 접경이지 않습니까? 천안,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접경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군부대가 주문하면서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특히 또 한강, 북한강, 남한강 수계를 끼고 있습니다. 수계가 있어서 수도권 주민들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 제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역 발전이 저해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규제 면적만 해도 토지로 관련된 규제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이 18만 6천 평방제곱미터의 130%에 달하는 규제가 강원도 전역에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산림 분야 90%, 환경, 군사, 농업. 저희들은 4대 규제라고 하는데 산림, 환경, 군사, 농업이 강원도 발전을 저해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산 가치 손실액이 33조 원, 생산 손실액 3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던 게 특별자치도가 눈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1970년도에 저희들이 180만이었습니다. 현재 156만인데 사실 전라도 경상도에 비하면은 인구 감소 추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수도권이라는 이점 때문에 잘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 총 18개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을 겪고 있고 4개 시군이 관심 지역, 춘천과 원주만 빼면은 나머지 시군들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 국가균형 발전 정책, 수도권 일극화 경제 체제화해서 나머지 시도들이 굉장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력도 약화되는 실정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시험을 하고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구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구, 각종 지역의 특구가 800개나 된답니다. 시군에 특구 지정된 엄청난 특구를 지정을 했고 저번 정부에서는 메가시티란 걸 만들었어요. 메가시티란 개념이 뭔가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이 인구의 2,500만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반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많은 경제력과 인구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시도에서는 인구가 계속 유출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산, 대구, 광주, 대전까지 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도저히 한 개 시도로서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없겠다. 나머지 인근 시도가 한번 묶어서 서로 연결해서 기능 간 서로 연결을 한다면은 수도권에 상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권,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해가지고 그쪽에 4개 시군이 있고 대구, 경북권, 광주, 전남권을 묶었는데 해서 한번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투자해주는 그런 계획을 갖췄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 강원도는 어디에도 끼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뭐 낄 데가 없잖아요. 수도권도 아니면서 수도권 옆에 있으면서 그 충청권에도 끼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그 외에 최근에 정부에서는 100만 이상 특례시가 있습니다. 특례.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개 시 10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라서 인구가 많으니까 나머지 시와 다른 여러 가지 광역에 갖고 있는 권한을 줘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도 끼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울경권 메가시티에도 끼일 수도 없고 인구 35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주가 어디에도 끼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까 하던 생각이 앞서 말씀드린 그 제주도 모델이 보인 겁니다. 제주도도 어디도 끼일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례가 눈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도우미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고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있어요. 제주도 이후에 저희들이 한 10년 동안 제주도 모델을 지켜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기가 잘할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양수 의원과 허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양수 의원은 환동의 경제특구 지정이라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데 동해안권에 이양수 의원이 그 양양 고성 그 지역구지 않습니까? 동해안권에 경제 특구를 지정해서 특별자치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안을 냈고 허영 의원은 평화 특별자치도라서 접경 지역에 우리 저번 정부만 해도 남북 교류가 좋았지 않습니까? 접경 지역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를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지지부진했어요.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 대선을 통해서 급격히 국회에서 관심을 보인 겁니다. 강원도의 가장 핵심 공약이 뭐냐를 찾아봤더니 다들 특별자치도를 해달라 하니 갑자기 여야가 합심을 해서 그래 한번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 해주자 하면서 며칠 한두 달 사이에 뚝딱뚝딱 방망이를 두드려서 강원특별법이 공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통해서 6월 10일 공포해서 1년 후인 법 시행일은 1년 후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히 만들다 보니 법이 조문이 23개 조항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래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평화경제특별법 두 가지 법안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특례들이 많이 담겼어요. 제주도 모델을 따라서 우리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특별법을 법을 제정하려면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부처의 특구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관련돼서 그 권한들이 아까 특구가 600개, 700개, 800개 있다 했지 않습니까? 부처에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장이 하는 권한, 국토부, 환경부, 산자부 장관이 하는 권한을 도지사한테 달라. 우리가 더 지역 실정에 맞게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특별법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해당 부처에서 반대를 하면은 국회를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보기에도 우리 도의 조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의원들이 조례를 아무리 막 내도 해당 집행부 실국에서 반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만 전해줄 수 없습니다. 하면은 그걸 국회 도의회 통과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정부는 더 심합니다. 그 지금 그 국회의원들이 온갖 법안을 막 내지 않습니까? 몇만 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안건이. 그런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은 다 지역 현안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춘천
뭐 예를 들면 다리를 놓아달라, 세제 혜택을 달라 하는데 그게 정부 부처에서 봐서는 여기만 어떻게 놓아주냐, 세금 혜택을 여기만 어떻게 감면해 주냐, 그런 논리 때문에 반대를 하는 순간 해당 상임위의 상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들은 뭐냐면 정부 국회의원들이 봐서도 야,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중앙부처의 장이, 환경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이 국회의원이 낸 법안에 대해서 요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순간 안건 논의조차를 하질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겁니다. 급히 아까 여야가 급히 선거 과정에 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었는데 막상 거기 보니 쟁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강원도에서 특구를 만들어 달라, 뭐 달라 하니까 해당 부처에서 다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온 법안이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총 23개 조문인데 목적, 적용 범위, 국가 책무, 이건 다른 법에 다 있는 거야. 원래 법 체계상 이렇습니다. 쭉 하고 그나마 8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하게 개정 설치에 관한 등에 한번 국가균형발전 특별 해결한 게 있습니다. 별도 정부 예산 중에 그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는데 거기에 강원도 개정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선언적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그거 하나만 실질적인 그 특례가 되고 나머지는 주민투표 막 원래 하는 거고 인사교류 그 공무원들 간에 하는 거고 기타 등등 감사위원회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을 했습니다. 그런 제도만 들어있는 내용. 밑에 징계, 문책, 비밀수여 같은 이거 아무 내용도 아니거든요. 아무 내용 없는 23개 조문만 선거 과정에 여야 합의해서 바로 통과가 돼서 6월 11일 올해 6월 11일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로서는 특별자치도가 된 게 반갑긴 하지만은 아무 내용도 없이 이름만 갖고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자치도법을 개정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작년 7월 1일자로 이제 민선 8기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태 도지사님이 처음 출범을 하고 저 옆에 있는 게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사님께서는 처음 출범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법 개정 출범을 올해 6월 11일 출범한 것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때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관련 TF 담당관으로서 처음 이제 1호 지사님 1호 결재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때 특별법 개정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이제 그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작년에 7월 1일자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관계 부처가 우리가 아무리 무슨 법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달라고 장관의 권한을 달라고 부처에다 요구한들 해당 부처에서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여기만 강원도만 해줄 수 없어요. 다른 시도도 다 해달라고 할 텐데 왜 강원도만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런 논리. 강원도 줬을 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도지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원위원회를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도에서 중앙부처의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도 여전히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고압적입니다.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한다 한들 잘 심지어는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가 얘기한들 아까 두 가지 논리, 형평성, 니들이 잘할 수 있겠냐 그 논리를 대서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 이제 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에는 이런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법 23조에 보시면은 지원위원회 내용조차도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1호 가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하는 그 법조항을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급히 7월 1일 저희 TF가 구성이 돼서 9월달에 급히 가서 이제 국회 가서 설명을 하고 가서 해가지고 9월 27일 개정 법안이 1차 개정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재석 230 찬성 228인 기권 2명만 해서 나 전체 국회의원들이 그래 좋아.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데 적어도 부처 협의를 조정을 위한 지원위원회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작년 9월 27일 법이 만들어져서 올해 1월달에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원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장관들이 강원도와 저희 도공무원과 협의하는 것을 위에서 조정해주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명의 정부위원들이 21명, 정부위원들 대부분이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장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민간위원들 9분 해가지고 총 30명이 그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분들 지원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 또 차관급으로 된 실무위원회가 있고 이것을 또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지원단에서 저희 국무조정실 내에 강원지원과가 9명으로 된 인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강원 처음에 이양수 의원, 허영 의원 법안을 보면은 경제특별자치도, 평화특별자치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새 도정이 들어오고 그런데 과연 이제 경제특별자치도 내용을 하나도 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뭘 하고 싶을 거냐? 뭘 해야 되는 거냐? 우리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들한테 정부 부처에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강원연구원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가장 해야 될 게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방향성을 정립하자.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갈 게 뭐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 특례 이런 방향 하에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달라 할 때 어떤 특례, 어떤 권한들을 달라 할 거냐를 우리가 스스로 고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분권 특례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져야 될 그 자치 이제 분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특례가 뭐냐면 조직권, 행정권, 재정권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그 외에 사업 특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줄 테니 어떻게 해서 뭘로 지역을 발전시킬 거냐 하는 게 그 전략 산업 사업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SOC 기반 조성 같은 것도 또 사업에 담을 수 있게 돼. 이런 거 관련된 분야들을 나누어서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반영해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동안 4대 규제, 산림, 환경, 국방, 농업 그 규제 혁파를 통해서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제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기왕이면 아까 서울, 제주, 세종은 중앙 주도의 그 분권이고 특례가 됐지만 이건 저희들이 요구해서 어쨌든 선거 과정이지만 만들어진 거지 않고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 분권의 모델을 타 시도에 제시하고자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저희들만 공무원 능력으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 120분, 150분간 들어서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 오래 경험을 가진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연구 영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저희도 공무원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입법 과정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앙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말을 만들고 지역에서 여론을 조성해도 중앙부처에서 동의를 안 해주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여론 조성을 위해서 범국민 추진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재 최양희 한림대 총장님이 협의 회장님 계시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 돈의 명망 있는 리더분들을 모셔서 현재 한 380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역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우호 여론 조성과 뭐 당위성 홍보, 그다음에 법 과정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홍보 이제 특별자치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한 지 17년이 지났지만 진짜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뭐야? 달라진 게 뭐야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TF 만들어지고 추진하면서 도민들한테도 특별자치도가 뭐냐, 우리가 왜 추구하려고 하느냐, 아까 여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아마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자치도. 근데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특별자치도에 대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전과 방향성 우리 스스로 아직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특별자치도가 뭐야? 특별자치도가 되면 나한테 내가 달라지는 게 뭔데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법이 반영이 돼야지 이게 달라집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뭐 홍보하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그래도 현재 6월 11일 그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봐서는 그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라 모르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냐?
방송에 그 언론 방송에 맨날 이제 전에 강원도는 하더니 강원특별자치도 계속 길어지니까 아 특별자치도가 됐나 보다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증 등본, 초본, 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다 특별자치도로 명기가 다 돼서 나오니 아 이제는 되긴 됐는가 보다는 좀 이해를 하시고 길거리 다녀봐도 다 이정표가 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다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계신데 실체적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도민들이 요구하는 뭐가 달라지는데 바뀌는 게 뭔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관 명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6월 11일부터는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관 명칭이 다 바뀌어요. 지금도 저희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행정정보 시스템 앞서 말씀드린 그 등본, 초본 같은 것도 사실은 전자정부라고 해서 정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이걸로 바꿔가지고 현재는 다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동안 특별자치도의 비전 방향성에 해야 될 특례들을 고민을 했었죠.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그때 특례들이 4대 규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림, 환경, 국방, 농업 관련해서 오랫동안 지역 발전에 제기됐기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안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부분도 특례들을 발굴을 해서 현재 181개 조문을 압축해서 137개 조문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고민이 있었어요. 법안은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을 대변을 하고 계기를 가져오고 또 국회 부처와 협상 과정에 국회 논의 과정에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지 않는 법은 아무런 우리끼리 그냥 희망사항, 요구사항일 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7월 1일 저희들이 TF단이 구성이 되고 올해 6월 11일 채 1년이 안 되는 과정에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법조문을 만들어서 1월달에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국회에 어떻게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라는 전략을 짰죠. 지사님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분들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자. 지금의 여당이 그 국민의힘이니까 야당 의원이 발의하는 걸로 가자. 그러니까 여야 합치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에 출범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동의를 해서 86명의 299명 국회의원 중에 86명이 동의를 해줘서 가장 많은 겁니다. 동의를 해줘서 또 추진해 국회 통과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137개 조문만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재정과 같은 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예요. 현재 지금 오늘 또 그 예산을 보시면 뭐 9조 5천억 국비 확보하고 뭐 그 서면대교가 뭐 600억 했다는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의 국가에서 기획재정부 고민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나눠줘서 우선순위에 따라 효과적으로 나눠줘서 재원의 사용을 쓰임새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 지방 재정은 사실은 우리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 나머지 232의 기초자치단체 17개 광역이 재정 자립되는 데는 불과 한 두세 개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용인 뭐 한 그런 정도만 재정 자립이 되고 나머지는 자립도가 29.4%입니다. 강원도. 결국은 중앙정부의 돈을 가져 기초적인 행정 수요도 교부세라는 돈을 가져와서 충당을 하게 되는 건데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순간 우리 지역에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순간 다른 시도가 돈이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법안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돈과 관련돼서 일단은 우리 싸울 필요 없다. 법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다 빼고 지역 특례와 관련된 법안만 137개 조문은 추려가지고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부처 협의를 해야 되죠. 부처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를 안 해주면 이제 법이 통과가 안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도지사님과 저희 실무진들이 계속 가서 국회의원들 제가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 이제 1년이 지나서 9월이지 않습니까? 한 14개월 정도 있는데 아마 저번에는 3분의 2가 출장이 달려 있습니다. 부처를 다니고 국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100차례 이상 우리 실무진들이 중앙부처와 국회에 협의를 했고 그 정부 협의를 해서 다닌 길이 4만 킬로미터, 4만 킬로죠. 4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입니다. 한 바퀴를 다 돌 만큼.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를 위해서 지원위원회가 올해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한덕수 총리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부처에다가 힘을 실어 주셨어요. 각 부처 장관 차관들이 왔을 때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하다. 왜 부처에서 왜 권한을 안 주려고 하냐? 4대 규제의 권한을 안 주려 하느냐? 전향적으로 검토하라. 안 되면 뭐 너들이 내놓기 어렵다면 뭔가 타협안이라도 내놓으라는 강력한 그 지시가 있어가지고 부처에서 움직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에서 어느 정도 아까 한덕수 총리님께서 해서 산림, 군사, 화학, 국방, 농업에서는 부처의 타협안은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6월 11일 출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 달에는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이 2월 6일 날 발의가 됐어요. 그러면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4달밖에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회 입법 과정은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 법을 총괄로 큰 틀에서 다 원래 23개 조문에서 137개를 넣기 때문에 첫째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공청회. 두 번째는 행안위 법안 소위라는 게 있어요. 행안위 내에서도 그 법 검토하는 소위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사위를 통과해야 돼요. 법사위 통과하는 건 많으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4가지 5개 단계의 절차를 4달 안에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 했더니 정작 문제가 뭐냐면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정정에서 강원도 법 우리 법을 논의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저희들이 가서 데모를 했죠. 데모를 해서 우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열심히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 여야 싸우면 우리 법 같은 건 관심이 없습니다. 법이 행안위에만 법안 소위만 법이 천몇 백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법이 강원도에서 우리 6월 11일 출범해야 됩니다. 우리 당장 급합니다. 한들 국회의원들은 강원도 지역구 한 분도 안 계시고 내 지역구 법안이 아니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아까 6월 11일 출범하는데 5월달 마지막 4월달, 5월달까지 국회 법안 행안위 법안소에서 논의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5월 22일에 행안위 법안 소위가 드디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 5월 20일이나 6월 하면 5월 20일 해서 딱 한 번밖에 기회 없는데 법안 심의를 안 해줘. 우리는 진짜 이름만 갖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당일날 법안 소위가 열리는 아침, 월요일 아침 10시에 국회 본관 앞에서 1000명이 모여가지고 즉각 상정하라. 올 통과를 해서 데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안 움직였어요. 그래도 안 움직여요. 콧방귀 낍니다. 이게 데모하고 나서 그 앞에 앉아서 행안위 법안 소위가 여기 열리는데 김경희 위원장한테 잠깐 휴식 시간 나왔을 때 안건 해주라 했더니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10만 명에 올라와 봐라. 내가 꼼짝이나 하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서 앞에다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쳐고 지사님하고 뭐 도의원들이 또 국회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철야 농성 데모를 월요일 했죠. 화요일 했죠. 또 꼼짝을 안 하는데 그 화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5월 24일 무슨 날입니까? 봉화 노무현 대통령 기일인 것 같습니다. 다 그저 민주당이 다 그리 내려가 버린 거예요. 다 가서 우리는 둘째 날도 철야 농성을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그날 제가 실무 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 다시 월요일 데모했는데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대규모로 데모하자. 2,000명, 3,000명 모아서 데모를 하자고 해서 우리가 데모를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 한 게 아니라 범국민 추진협의회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거 우리를 강원도를 무시하는 거다. 다시 한번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자라는 것을 이번에는 1,000명이 아니고 2,000명, 3,000명 모인다는 사실이 화요일 날 저녁에 알려지니까 급히 민주당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여야 간 합의가 돼서 저는 기억합니다. 9시 30분에 그 철야 농성을 하면서 다음 날
아마 도민들이 올려면은 그 지사님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그 될까 지원해 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옆에 서 있던 기자들한테서 전화 강원일보 도민일보 기자들 전화해서 내일 행안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논의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분들이 그러냐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에이 아니냐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자꾸 오기 시작하더니 진짜 논의해 주기로 했다고 극적으로 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월요일 날 1,000명이 와서 했는데도 안 했었어요. 안 들어주고 화요일에 갑자기 그 저녁에 여야가 더 이상 강원도 민심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급격히 그 논의를 하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행안이 우리가 2월 6일 발의했어요. 입법 공청 5월 10일 하고 입법 공청하고 나서 행안이 5월 22일 날 그때 논의해 줬었어야 되는데 안 해준 거를 24일 날 법안 소위를 10시에 급히 없는 법안 소위를 열어서 우리 법만 하나만 갖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일사천리로 부처 협의된 안과 탁탁 오후에 행안위 전체 열어서 우리 법을 통과시켜줬어요. 그다음에 5월 20일 그 다음 날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줬어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줬어요. 이 법을 이틀 만에 이 4단계를 통과한 법은 강원도가 유일무이합니다. 현재까지. 어느 법도 이렇게 통과한 적이 없는데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이 우리의 그 바람을 알았든지 여야가 합의하니까 진짜 법이 일사천리입니다. 뭐 쟁점이 뭐고 큰 틀에서 부처 합의문 갖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통과가 되는 이런 전무후무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5월 25일 오후 2시에 3시에 본에서 통과되자 우리 강원도민회관에서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기뻐했다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그러면 아까 23개 조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현재 조문입니다. 총 84개 조문으로 늘어났습니다. 23개가 84개 조문에 조금 늘었는데 한 61개가 늘었는데 그럼 그 내용은 뭐냐? 강원특별 앞부분은 같습니다. 2편은 같고 3편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조성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입니다. 이따가 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특례들이 들어왔고 이 4편에서는 4대 규제와 관련된 특례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 보충이 있는데 아직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에서 양보안을 총리님께서 지시하고 우리가 열심히 뛰고 도국회의원님들이 열심히 밀어주셔가지고 부처에서 양보해서 타협안을 만들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고 이제 시작 단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대 규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오랫동안 우리 강원 발전을 옥죄해 왔다는 것 4대 규제에 관해서는 부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환경 영향 평가 우리 그 오색 케이블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십수년 동안 되지 않았어요. 21년인가 논의를 안 해서 심지어는 돼서 사실은 되는 겁니다. 저번 정권에서 환경 영향 평가 다 통과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이상한 조건 예를 들면 사냥이 그 밑에 산다더라. 사냥의 생태 서식지를 확보하고 사냥의 목에다가 GPS를 달아서 사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1년 동안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사냥의 목에 사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 것이며 GPS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런 법에도 없는 심지어는 행정심판인가 거기서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없는 이유를 달아서 환경영향 평가를 통과시켜 주지 않아서 오색 케이블카를 못했는데 지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 권한을 환경부에서 다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환경부의 전향적이죠. 특히 아시다시피 환경부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보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인데 강원도에다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기타 등의 환경영향평가 5종을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가지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처에서도 쉽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한번 해라. 조건을 다. 이게 타협 아니죠. 그래서 3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잘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 이유도 계속하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방법은 이미 환경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하는 기관도 이미 환경법에서 다 정해져
심사위원도 다 했습니다. 하는 주체만 강원도가 가져오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좀 더 지역 실정에 맞게 빨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저희들 공정하게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 산림 관련해서는 산악층이 현재 우리 강원도의 81.2%가 전부 산입니다. 그중에 90%가 산지 여러 가지 규제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대관령 그 삼양목장 그 대관령 정상 있지 않습니까? 매봉산 태백 매봉산 그 아름다운 그 인제 그 설악산 이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뭐 관광 개발 여러 가지 휴양 시설 웰빙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해도 산림청에서 쉽게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을 다 줬습니다. 줬는데 여기도 타협안이 있죠. 산림청에서도 그냥 다 주기 어려우니 산림이용진흥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라. 마음대로 다 하지 말고 강원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구를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한테 주겠다라는 그 일종의 타협안처럼 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다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국방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시군에 적경지역에 지금 여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군부대가 이제 국방개혁 2.0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철수하고 군부대 재편돼 있고 요즘 그 군인 병력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7사도 해체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적경 지역에 이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수계약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그다음에 군부대가 이전에서 미활용된 군부대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제 시군에 정보를 우선적으로 줘서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유치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한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농업입니다. 농지는 강원도 농지가 전국 농지의 6.6%밖에 많지 않습니다. 철원, 양구, 양양만 농지가 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 농지 관련해서는 좀 불합리하게 농업진흥구역이 지정이 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산 밑에 어떤 집의 어떤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해제돼요. 이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 땅이나 저 농지나 내 농지나 똑같아 보이는데 내 농지를 지정이 되면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개발을 못하면은 땅값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그런 불합리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권한도 가져왔는데 여기도 타협이 있다. 다 주지 않고 농림부 장관의 권한을 다 주지 않고 농촌활력 촉진지구라는 것을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강원도지사가 4천만 평방제곱미터 1200만 평에 대해서는 농업이용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역시나 중앙부처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에 대해서 권한을 내려놓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자치대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서 일정 권한을 주고 잘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런 타협안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몇 가지 권한을 가져왔는데 산업과 관련한 겁니다. 연구개발 특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 강원도에 우리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있고 울산에도 지스트가 있고 광주에도 있어요. 과학기술이 있는데 뭐 기타 등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우리 강원도에 뭘 한 것 싶어도 인구가 적고 학교가 적고 연구기관이 적으니까 우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개발 특구도 그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과기정통부랑 협의를 해서 강원도가 지역 실정이 어렵구나. 좀 더 다른 그 지역과 적용되는 그 기준을 완화해서 연구개발 특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왔습니다.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인데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가 산단으로 조성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지사가 여러 가지 특례를 요청해서 이게 이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원주라든가 그런 쪽에서 반도체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져오는 것도 있었고 자유무역 지역. 우리 강원도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이 동해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큰 산업항이 실제 현재는 거기가 뭔가 자유무역 지역을 지정하고 항구 자체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고 싶은데 요건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기준에 조금 못 미쳐요. 그것도 좀 완화된 기준을 가져와서 동해항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외에 교육자치, 교육부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이제 특례들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대신 교육자치 자율형 학교하고 유아초등하는 그 자율형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진짜 권한을 꽤 많이 줬습니다. 강원도만에
온갖 이제 교직원 임용 절차부터 해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뭐 학기제, 학년제까지 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특례를 말씀을 드렸고, 현재까지 받은 특례들의 주요 내용이 그렇고,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법에 아까 84개 조항을 조문을 가져왔지만은 그에 따라서 시행령을 위임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를 또 아까 농업 이용 농촌 활력 촉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조례를 위임을 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11건이 있고 조례를 위임한 것은 31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정비를 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내년 6월 8일입니다. 법 개정에서 내년 6월 8일이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6월 8일 시행되자마자 바로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재개정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열심히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법 개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를 하려고 했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지금 현재 법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럼 강원특별자치도가 뭐냐? 답을 해야 됩니다. 비전이 뭐고 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했어요. 다른 시도 서울, 제주, 세종은 중앙정부 주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들어준 거예요. 권한을 다 중앙에서 다 주라 해서 부처 압박을 해서 만들어줬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했으니 너희들이 뭐가 특별한데 왜 특별자치도를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연구를 해서 6가지 타 시도가 갖고 있지 않는 특징을 좀 찾아낸 겁니다. 우리 그 강원도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죠. 가장 길고 넓은 DMZ와 남북한 접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접경인데 이게 155마일 휴전선의 51%가 차지하고 있어요. 전 반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규제가 돼서 산림 규제, 수계 규제가 돼서 현재는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없지만은 이게 적정한 시기가 된다면은 나중에 엄청난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폐광 지역이 있습니다. 과거에 산업 중심지였죠. 에너지가 석탄이었을 때는 영월, 정선, 태배, 삼척까지 해서 에너지 보고였지 않습니까? 많은 그 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에너지 대체가 되다 보니 폐광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것도 우리 지역적 특성이 있고 그 해당 지역을 잘 그 산업을 발굴한다면 이것도 타 시도가 갖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해안 동북아의 중심지입니다. 남한을 이래 보면은 우리 강원도에 6개 시군이라 그러죠.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요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여기 환동해라 그럽니다. 환동해. 그 바다를 끼지 않는 충북 같은 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수도권과 중심지에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북방무역, 북방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습니다. 환동에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 남한,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도 이것도 역시 단점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접경 지역처럼 이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다면은 이게 현재는 딱 남북이 분단해서 못 가지만은 지금 이제 동해선이라고 부산 포항에서 올라오는 선이 고성 제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해서 북한, 러시아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시베리아 횡단 열차까지 해서 유럽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는 그 굉장한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는 게 스위스형 강소 도시다. 우리 강원도가 산골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스위스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산악 지역이지 않습니까? 스위스가 지금은 이제 굉장한 현재 스위스가 우리 관광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관광 수입은 5%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뭐냐?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정밀기계공업, 시계, 의료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식품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업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위스 비록 산이지만은 우리 그 산업 관광도 할 수 있고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면은 또 스위스에 아시다시피 스위스가 조그만 이제 나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주 같은 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지 않지만은 이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발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한반도 생태계 발원지, 한강 낙동강 발원지예요.
엄청난 자연 보고다라는 이런 6개 장점에 기반을 해서 우리 스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나중에 또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라고 이제 비전을 설정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 그 도민들 외지에서도 왜 미래 산업이냐 글로벌 도시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았어요. 하지만은 미래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첨단 신산업과 강원도의 청정 자연 환경을 서로 융합된 산업을 미래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한 겁니다. 현재 전북도가 우리 특별자치도 하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8일 우리처럼 똑같습니다. 법조문이 30개인가 뭐 그래 되는데 아무 내용도 없는 법을 또 통과시켜 줬어요. 1월 18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북도도 이제 우리 과정을 겪어서 현재 법안이 8월 30일 날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 조문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쪽도 비전이 우리랑 반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우리 걸 카피한 게 앞뒤로 카피해서 그냥 따라온 건데 우리는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미래 산업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첨단 청정 산업을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그 왜 글로벌이냐? 우리 아까 지경학적 위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북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수도권화 저희들 표현을 동서 수도권화 하거든요. 수도권의 점차 확장 수도권 이게 춘천 같은 사실 수도권에 다름없지 않습니까? 고속철도가 속초까지 놓여지게 되면 사실은 뭐 속초까지 1시간 40분이면 그 용산인가 서울에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수도권이 확장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남북 교류가 좋아지고 평화 무드가 되면은 저 밑에 경상도 전라도에서는 강원도를 통하지 않으면 북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로벌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북방 물류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지향성을 갖게 됐다. 도시냐? 왜 18개 시군이 우리 시군인데 왜 도시냐? 우리는 이것도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함께 상생 발전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도시라고 이제 표현해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문명을 만들었어요. 원래 특별자치도 영문명은 제주도는 어떻게 하냐면 직역을 했어요. 특별자치,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이 도가 원래 프라미스를 쓰거든요. 그 직역을 해서 그랬었는데 저희들은 왜 제주도를 따라갈 거냐?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그 의식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강원 스테이트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테이트는 미 주 정부지 않습니까? 미는 저 주 분권 국가고 하니까 스스로 입법, 사법, 행정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건 아니지만은 지향하는 바, 우리 독립적으로 여러 가지 분권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성을 찾겠다는 해서 스테이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비전을 만들었어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의 3대 목표, 8대 추진 전략, 중점 과제 빡빡하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아까 올해 3월 30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 때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우리의 비전도 설정하고 목표 전략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촘촘하게 다 짰습니다. 이틀 안에서 우리는 특별자치도를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례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건강의료 시스템, 생활기반, 맞춤형 복지 이런 특례들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특례로 발굴이 될 겁니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원특별법의 의미는 뭐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도형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에 의해서 우리가 제주도 모델을 따라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한테 준다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지역 발전에 전기를 도모할 수 있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도형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비전과 설정하고 추진적 목표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소, 신소재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발전의 특화 전략 체계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무엇보다도 우리 강원도 특별자치도 아까 환경성 영향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외지인들이 강원도 한번 여름철 한번 올 때마다 야 강원도 깨끗하다 청정이다. 외지인들은 강원도 그대로 놔뒀으면 좋아합니다. 깨끗하게 자기들은 도시에 살면서 강원도는 깨끗한 그대로 개발 안 했으면 좋아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개발을 한다 한들 우리가 이제 난개발하겠냐? 우리 지역이자 우리 고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지역을 잘 아끼고 보존하는 그런 개발을 한다. 그래서 천명을 했습니다. 우리 법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이라는 도시라는 그 천명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그 기금도 만들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 앞서 환경 영향 평가든 뭐든 우리 도에 부여된 권한들은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하에 투명 공정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강원자치도의 미래는 628년 만에 이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또 확보를 통해서 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특례들을 발굴을 해서 도민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도시로 중심지로 도약하는 것을 미래에서 삼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의 의미까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발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춘천 성시화 운동본부 이사장이시자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이신 이수영 목사님, 춘천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표이시자 주양교회 담임이신 이병철 목사님이 토론자로 참여하시겠습니다. 토론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또 김상영 단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니까요. 세 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단장님 물 하나 더 가져다 드릴까요? 네. 자, 김상영 단장님께서 이 강원특별자치도 또 특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수영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단장님이 아니실까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어떤 계획들과 추진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강원도민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리고 싶고 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게 목회자이고 또 아무래도 종교인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1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특별자치도 추진 계기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4대 규제,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세 번째는 균형 발전 정책 소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대 규제라든가 균형 발전 정책 소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저도 가슴이 뛰면서 이 부분 참 너무나 탁월하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면은 전문인들이 함께 하시면은 엄청난 좋은 결과가 있겠다 싶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요. 두 번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은 인구 감소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아직까지 추진하는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한데요. 이는 뭐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지난주에 보면은 출산율이 0.7%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수년간의 출산을 위한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출산한 아이들에게 1인당 6천만 원씩을 줘야 될 정도로 많은 비용을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비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종교인으로서 그 아이 돌봄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저출산 문제의 몇 가지를 보면은 교육 부분이랄까 아니면 노후 대책이랄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한데 보면 되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때문에 한 분 정신의학자가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가임 부부 중에 68%가 출산하지 않는 68%가 역기능 가정이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60대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20, 30대, 30대 이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상처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더라. 이 가임 부부의 저출산 68%가 출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 안에는 3,000여 교회가 있습니다. 3,000개 교회가 있는데요. 3,000개 교회 안에는 하드웨어가 돌봄이랄까 아니면은 정신, 문화 아니면은 또 어떤 그 주민들의 마음 상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3,000개 교회 안에 이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아이 돌봄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도의회에서 당회에 예산을 법을 발의하고 예산을 세워서 통과를 했는데 공무 과정 속에서 종교단체는 칼로 밖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단체는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진 것이죠. 그럼 지금 이제는 한 번쯤 우리 강원도가 앞서서 3,000개 교회를 활용한 돌봄, 교회만이 아니라 종교단체,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뭐 신부님도 결혼하지 않고 또 스님도 결혼하지 않으니 그분들은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종교단체에서 이 교회를 활용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의 공간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이 목회자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문제들을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난해 2022년 서울시에서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0시부터 5시 아이들까지 발달 장애를 검사를 했습니다. 전문 의학자들로 하여금 검사를 했을 때에 2022년도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은 48%가 발달 장애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 장애를 인지하는 여러 가지 단체를 보면은 이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은 23%밖에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부모는 8%밖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고 사건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 아이들 발달 장애에 있는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는 2명 중에 1명 그대로 나간다면은 엄청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구 감소하고 같이 연결 지어 볼 때에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춘천과 강원도의 다음 세대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그 아이 돌봄이랄까 아니면은 출산 문제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 강원도를 정확하게 보고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 발달 장애에 대한 부분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물론 뭐 큰 틀로는 있지만 구체적인 매 해마다 준비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서울시에는 엄청난 자료들을 전문가들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가지는 교회를 활용한 종교단체로 활용하는 어떤 법안 지금 타 지역에는 하고 있습니다. 경산에서도 조례안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당진에 가면은 당진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아이들 13%가 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출산 부분을 가지고 아이 5명 낳는 운동과 49세까지 아이 출산하는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6,000명의 성도가 있다면 3,000명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것이 모델이 된다면은 우리 강원도도 분명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춘천시에서 몇 년 전에 아이 돌봄이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80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억인데 연 예산이 4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80억의 연 예산 40억을 가지고 3,000개 교회의 하드웨어를 활용한다면은 아마 한 교회가 2명씩만 맡아서 키운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런데 80억을 들여서 40억의 예산이 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100명밖에 돌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대체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또 다른 한 가지는 14페이지에 보면은
강원 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위원회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은 도내외 각계각층 명망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여기 어떤 분이 가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우리 강원도지사님과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어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합 집회를 몇 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뭐 한 교회가 출석하는 인원이 몇만 명이 되고 어떤 교회는 40만, 50만이 되다 보니까 그 교회의 도지사님이 직접 참여하셔서 함께 강원도에 대한 발전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엄청난 효과가 있었고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도지사님은 너무 바쁘셔서 잘 되시지 않겠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래도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기독교인일 때에 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함께 편성이 되어져서 각계각층에게 우리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이 또한 강원도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저출산 문제에 관계된 법령을 종교단체와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마음 건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강원도가 법을 만들어서 타도시보다 좀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와 교회도 동일한 세금을 내는 도민인데 종교단체라는 부분으로 항상 가로막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종교단체의 행사 때에 뭐 도지사님이 국회의원님들이 오셔서 인사하는 차원 말고 강원도민으로서의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교회라는 엄청난 인프라를 도외시하지 마시고 함께 편성을 해서 동행하면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수영 목사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상영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아까 이 포럼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는 뭐 바람직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출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조실에서 비롯해 TF가 구성이 돼가지고 또 사실은 이제 도 단위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 한 분야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적어도 이제 첫째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지 않고 애를 낳더라도 육아하기 어려운 그런 기타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있어서 국가라든가 저희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국 이제 조금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함께 이제 병행이 되지 해결될, 또는 이제 시간과 어제 상황의 변화에 되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하신 그 교회를 이제 돌봄이라든가 그런 활용하는 부분은 저는 뭐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범죄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다양한 이제 경로를 통한 그 저희들이 이제 여론을 듣고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가 필요하다 생각되고, 다만 이제 법제화하는 부분은 특별 법을 만드는 부분은 조금 이제 요구 사항들을 이제 법제화하는 것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게 필요합니다. 예. 그 어떤 부분이 이거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제도를 실현하기 또 법이 또 근거가 필요한 그런 단계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복지라든가 이제 육아 그런 쪽이 이제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 도에 필요하다면은 법제화하는 작업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자료를 드린 그 부분 안에만 봐도 충분히 예.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타 도에서 타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안도 있고 막상 이제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다가 보면은 전에 도지사님을 만나다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 만나서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면 훅 하고 받아들이셨다가 나중에 이제 종교단체와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발을 빼버립니다. 그게 지금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 그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 분들이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왜 교회가 와서 우리들을 일하는 것을 힘들게 하냐 이렇게 저희가 받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아쉬운 분은 예를 들어 저출산 대책위원회다.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분들보다도 현장에서 뛰면서 돌봄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 가지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보면은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매여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그 법제를 떠나서 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약간 세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의 문제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하드웨어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안 돼 하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이나 인구라든가 이런 인프라와 또 교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1년 제가 부임한 지 11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영유아부 이런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계속 다음 세대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모든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제는 4명씩 낳은 부모들이 이제 둘이나 생겼고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작 관계부처에서는 종교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냥 갈로박을 만들어 버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저는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있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단장님께서도 이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병철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도 또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실까요? 네, 일단 그 발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니까 이제 강원도 특별자치도의 그 비전에서 이게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그래서 이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참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참 칭찬해드리고 싶은, 너무 잘하셨다. 물론 현안을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이제 미래를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그랜드 디자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강원도의 특수성 중에서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일본에 보면 가장 길고 넓은 DMZ와 남북한 접경 지역을 갖고 있다. 또 세계 유일의 분단도다. 또 한반도의 생태계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평화가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고 통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보통 이제 2가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이제 함께 서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이제 가능성은 이제 급변 사태를 이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생각해 봤을 때도 어쨌거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졌을 때 그 통일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법 3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에 딸린 섬들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통일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미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강원도의 특수성을 잘 우리가 살린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뭐 총론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좀 개별적인 부분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임진각 같은 경우는 방문객이 1년에 한 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 고성 통일 전망대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 정도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강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졌을 때 이 지속 가능한 앞으로의 발전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좀 선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미리 해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다른 시 또 도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강원도가 좀 적극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또 우리가 분단도이기도 하니까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국가 정부가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또 우리 지방 차원에서 이게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열어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그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할 때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하면서 지금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종합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요 꼭지로서 국제 교류와 평화 기반 조성,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의 장점, 특수성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장래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거나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지금 하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통일도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역할이 또 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아까 우리 범국민 추진 협의회에도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 문제라든지 통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병 추진위원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참 좋겠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관계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교계의 건강한 발전과 성장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리 정돈을 위해 3분 휴식 시간을 갖고 바로 2부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